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우리 정치, 경제, 사회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리 지역사회에 주고 있는 영향과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곽형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희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네, 지난 12상 비상계엄부터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가 지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 먼저 이제 본격적인 대담하기 전에 이 정치 상황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다 잘 아시겠지만 곽 교수님께서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말 그 긴박하게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이제 긴박한 시간이 참 흐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새벽 1시경에 바로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그렇죠. 이제 결의를 하죠. 네.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바로 그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 소추안이 이제 상정이 됩니다. 네. 발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12월 7일 날 바로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 비춰지게 되는데 바로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네. 무산이 되고요. 바로 12일 날 다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되고 14일 날 그 정족 국회의원 300명 네. 중에서 204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함으로 해서 가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탄핵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이제 이송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이내에 그렇죠. 과연 그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바로 2개월 안에 네.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숨가쁘게 또 긴박하게 이렇게 진행해왔던 이런 과정들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상으로 12월 3일부터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세계가 두 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2024년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한번 놀랬고 네. 또 6시간 만에 국회를 그렇죠. 중심으로 네. 이 부분이 다시 수습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네. 세계가 놀란 것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그렇죠. 놀라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제 헌재 시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데 이제 9인 체제를 통해서 이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책임 주체들 네. 반성 없는 모습 그리고 그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아직도 안도하지 못하고 예. 많은 울분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예측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세훈 교수님께서는 뭐 경제학자시지만 이 상황이 뭐 정치 경제가 따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피부로 이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적인 여파가 크다라고 네. 하는 거는 환율 시장에서 즉각 그렇죠.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10월 초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한 1,33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1,450원까지 그렇죠. 올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라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송금하는 그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네. 그 피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그 충격은 더 커질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게 빨리 해소가 되어야 그렇죠. 하는데요. 네. 현재 상황이 2016년 말과 그 시기나 이유나 너무 판박이어서 그것도 좀 국민들이 좀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헌재가 한 91일 만에, 그러니까 3개월 그렇죠. 걸쳐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서 이제 대선이 2개월 이제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거보다 네. 짧게 사실은 국민들의 대부분 80% 이상이 네. 찬성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렇게 길게 끌 일은 아니다 싶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제 6개 거부권 행사를 네, 그렇죠.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현재 그 위기를 수습하려면은 여야정 협의체가 비상체제가 네. 좀 가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 지금 정부가 이게 협조를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불확실성은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지 이 경제에 대한 신뢰도 좀 회복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 교수님께서 2016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께서는 뭐 판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거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안이 이제 가결된 것이 3번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이번 3번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렇죠. 또 박근혜 대통령은 92일에 이제 인용이 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그 탄핵 안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선고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계엄 선포의 경우는 생중계로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었고, 그렇죠. 또 국민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또 군인들이 총뿌리를 시민에게 이렇게 겨누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든가 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정 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또 거의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을 갖다 마비시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전에 두 경우보다는 빨리 인용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제 보수가 분열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그때랑 양상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탄핵 때는 지지율이 최대 5%까지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2배가량 높은 상태에서 좀 공고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 지지율도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지지율이 뭐 바닥이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정치 상황이 그때랑 상당히 다르고 어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체제에서 또 비대위를 좀 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이번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다. 지금 교수님께서 여야정 협의를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여당 흉내 내지 마라. 여당인 척 하지 마라. 우리가 여당이다. 정권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와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었죠. 20% 안팎을 왔다 갔다 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을 전후로 해서 거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당이 이제 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바라보고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지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당이 지금 대우 각성해야 될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희성 교수님께서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6인 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형사 재판도 이제 남겨두고 있고 그 변호인단도 지금 꾸려져서 뭐 계속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쟁점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쟁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먼저 이희성 교수님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체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 계엄에 투입됐던 그 군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증언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어찌됐든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진 것은 국회에 난입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명확한 증거이지만 그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뭔가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의 어떤 그 판결을 굉장히 좀 지연시킬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전국이 빨리 수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경제 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모든 지표들이 나빠지는 것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 6개월 지금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길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위기나 특히나 민생에 대한 부분들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이번 뭐 경제학자시지만 뭐 쟁점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거리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대선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헌재에서 이것을 기각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국정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밀당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과도해진다 싶으면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도 뭐 같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곽 교수님께서는 뭐 쟁점 예.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예를 들면 사면권이라든가 외교권과 같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바로 그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절차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란죄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러면 국헌 문란이 뭐냐면 바로 강압적으로 헌법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목격을 했듯이 군인을 국회에 진입시켜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폭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뭐냐면 바로 집단 폭력을 사용해서 사회 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폭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혼란,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사회 안녕과 질서를 혼란시켰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켜서 판단을 내린다면 인용 판결이, 인용 선고가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그런 입장들을 계속 내는 걸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도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또 혹자들은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국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걸 봐가지고 뭔가 확증 편향적인 사고 체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헌재가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6인 체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인데 9인 체제로 빨리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나가시고 탄핵을 외치고 뭐 이제 이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들도 시국선언도 하시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젊은 대학생들까지 이제 외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상황을 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뭐 이 상황이 지역이다 뭐 전국이다 뭐 나눌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 예,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를 먼저 내는 이제 일종의 사람이랄까,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렇죠. 가장 목소리를 먼저 내는데, 사실은 계엄 선포 이전에도 시국선언을 많이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이번 탄핵 이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10대, 20대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런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은 민중가요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엄숙하고 무거운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거친 이런 시위 집회 문화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바로 아이돌 응원 봉이라고 그러나요?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이제 탄핵을 이렇게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탄핵 응원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이돌 가수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집회 시위가 일종의 축제 분위기도 나고 일종의 콘서트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외침을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굉장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집회 시위에도 큰 울림을 이제 던져줬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왜 10대, 20대 또는 30대 이 청년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때
또 내지는 이태원 그 참사 예. 때 많은 그 젊은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를 이런 것들이 이 젊은이들의 울분 속에 이렇게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말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이제 분출하는 그런 중요한 어떠한 그 현상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예. 그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메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가장 이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젠더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키면서 예를 들면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든가 이런 게 공약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도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청년 중에서도 특히 네. 청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성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뭐 좀 안 좋은 시기지만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책경영대학원 이쪽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뭐 K-팝도 나오고 네. 그 외신도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네. 탄핵 집회인데 뭐 콘서트장이다. 뭐 방불케해서 어떤 새로운 집회 문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 깃발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시민사회단체 깃발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좀 특징적으로.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그 옛날에 조직과 그 네. 결집도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근데 그것보다 좀 특이한 깃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집사연대 뭐 이런 깃발들도 있었고 스네이크 보드 타는 언니들 뭐 이런 깃발도 있었고 굉장히 우리가 문화적으로 성숙됐고 그 문화적 역량을 이번에 시 문화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았던 그 응원봉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응원봉, 우리 아이들도 특정 그룹들을 좋아해서 응원봉을 갖고 예.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제 들고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표현의 방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아무튼 이러한 문화들이 세계의 여러 매체들이 좀 전파를 타면서 한국의 또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표현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K컬처에 대한 문화적 역량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그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보면 10대, 20대들이 이번을 통해 가지고요. 사실 학교에서 정치라든가 민주화 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일종의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현장의 교육장이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예,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성이시니까 이런 지금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긍정적 이번 그 탄핵 시위에 많은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너무 과도하게 20대, 20대 여성 이렇게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는 예. 없다. 예. 청년, 젊은 세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남성들은 아마 군대에 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때 원하지 않는데 뭐 경찰 뭐 이런 역할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전 너무 이렇게 젠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네. 거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20대, 30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또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정책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번에 그 정말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 그쳐서는 또 저희가 계속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이게 저희 정치 시스템이 거의 인기 투표처럼 갑작스럽게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요. 네. 저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기보다 항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는가 네. 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계기가 되었으나 네. 향후에 정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꾸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이미 네. 형성돼 있거든요. 네. 이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학생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현 정부가 69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려고 했단 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69시간 노동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이 교수님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긴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런 논의가 실종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깨야 합니다. 단순히 이 탄핵과 같은 아주 큰 문제에 있어서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면은 정치는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대학 내에서 20대들 사이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너무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이상한 학생 취급을 네. 받는 현재 이 분위기가 깨어져야 하고 네. 그래서 대학생들도 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이 나라의 그 가계대출 확대 정책이 네. 청년들한테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돈 빌려서 코인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분위기가 이번 기회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학교나 학생이나 사회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 일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정치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탄핵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측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많이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지만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됐을 경우에 뭐 장미 대선, 벚꽃 대선 뭐 이런 예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뭐 충청권에서 뭐 대선 주자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어떤 충청권의 역할이 더 중대해질지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이 뭐 실시된다 그러면 예,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듯이 이제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아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아마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젊은층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니까 예.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이런 정치적 효능감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마도 지금 여당, 국민의힘당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힘당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재창당 수준의 어떤 그러한 노력을 보여줘도 모자랄 어떤 시기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스럽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 대선이 치러질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충청권 대망론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충청권 대망론이 나올 때마다 우리 충청권에서 이제 인물로 이렇게 얘기됐던 분들이 뭐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이완구, 반기문, 안희정 이런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대선에 또 출마를 해서 이제 후보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충청권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 뭐 일부 자치단체장은 뭐 서로 추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충청권의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위 말하는 대망론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그런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제 그분들은 아마도 재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충청권 출신이면서 충북 출신이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동연 이 지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충분히
대권 주자로서 이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 정치에 관심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충청권 대망농 우리 인물 네. 시기상중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 정당 창당에 대한 필요성을 좀 빌드업을 쭉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메가시티의 고리라든가 또는 이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역 정당이라는 필요성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빌드업을 한 것이고 며칠 전에 김태흠 지사께서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고 재창당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그런 포석이 좀 깔려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론이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까지 쭉 언급되었던 그런 어떤 인지도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도출되고 그 인물이 결국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알던 그런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별의 순간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은.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분화되느냐 그 안에서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이 됐든 정치인들의 움직임 속에서 지역 정당에 대한 공간이 열리면 아무래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보면 2017년에 바른정당이 창당이 됐지만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제3정당에 대한 성공 확률은 좀 부족하죠. 그때도 이제 반기문 전 그 외교부 좀 화려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불과 얼마 만에 낙마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당이 비판받는 그 이제 표현 중에 그 영남의 자민련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역민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순수한 목적,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그 지역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소위 선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의 어떤 그러한 그 반발심,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한 반발심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정치 권력을 이렇게 이제 쥐어보겠다는 이런 의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연 지역 정당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 충남 통합, 그 연장선상에서 충청권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러한 그 행정 체제의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를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통합의 어떤 뒷면에 있는 모습들이 더 큰 어떤 그 단위에서의 더 큰 규모의 어떤 초광역 단위에서의 권력을 위한 어떤 포석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 이후에 이 어떤 그 모습을 본다 그런다면 추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행정 통합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요 깊게 다시 한번 그 담론과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 교수님께서 어떤 지역 정치, 지역 행정의 어떤 과제까지 살짝 짚어주셨는데 주제를 한번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면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좀 기대감도 있고 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연말 특수가 실종이 됐다.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기도 했는데 이 소상공인분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 경제에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나쁘고요. 올해 한 해를 이렇게 1년의 경제 흐름을 보면은 1분기에 1, 4분기에 수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에 올해 초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수출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내수가 뒤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수출도 괜찮고 내수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장밋빛으로 전망을 기대가 좀 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은 비슷한 상황에서 내수는 계속 안 좋아지고 네.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3분기에는 트리플 불황이라고 네. 해서 소비만이 아니라 내수 관련된 생산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탄핵 직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탄핵이 되고 나니까 지금 전국 불안 때문에 다들 회식, 연말 송년회 그렇죠. 취소 이렇게 돼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내년 봄이 돼서 전국이 안정이 되면 좀 살아나겠거니 그런 기대감이 없으니 그런 기대감이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나 상황 점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 자영업자들 역대급 폐업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문제가 그냥 그러니까 경기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전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전환 이런 것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이제 자영업자 부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충격이 발생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연착륙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경착륙해버리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사실은 이 민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초에 상반기 초에 이 추경 편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중요한 대상은 민생 살리기인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좀 큰 규모의 추경이 좀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성계 교수님께서는 현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 다 해주셨지만 네. 심리 문제죠.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우리가 3구 현상 계속적으로 지속화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긴급 추경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정치가 문제죠.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작동이 되려면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뭔가 테이블 속에서 발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내수 경제 살려야 되는데 그 역시도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 하반기 연말 경기도 물론 문제지만 내년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트럼프 일기 체제에서의 우리 지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고관세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제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이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민생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긴급하게 추경을 통해서 정부 지출 늘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생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곽형근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과 교수님이시지만 이 경제 상황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계엄 선포 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경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런 혼란,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낳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이런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도 이제 굉장히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또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게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예측이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이런 그 경제 침체 과정에서 이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은 우리 지자체들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업들, 정책들을 펼쳐야 되고 또 이제 그 내년에 어쨌든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보충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추경과 관련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의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그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된다, 중앙정부에.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 민주당도 이 지역 화폐에 관한 예산을 대폭 추경에다 이제 늘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소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마치 이재명의 뭐 상표처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측정을 해보면 가장 활성화가 안 된 이 자치단체가 대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온통 대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전시의 대표적인 지역화폐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말할까요, 거의 뭐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그 제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 지역화폐가 가장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코로나19 같은 지역의 위기, 또 내지는 지금과 같은 굉장히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제도 수단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거의 무력화된 것은 정말 대전으로서 너무 불행한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좀 대전시가 전향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이 지금 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뭐 중앙정부에다가 지역화폐 예산 더 지원해달라 이러는데 우리 대전도 좀 그러한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 거의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당연히 그 여파가 경제로 이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남은 과제,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지만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물론 정치권에서 잘 이제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곽 교수님께서 앞으로 남은 과제라든지 수습 방안 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될 것 같을까요? 예,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바로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침체하다가 바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탄핵 정국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인용 선고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2개월 안에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어떤 그런 속에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성 교수님께서도 좀 어떤 지금 계엄 사태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될지 제언 좀 해주시죠. 빠르게 수습해야죠. 이제 헌재도 이번에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열려봐야 되겠지만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는 빠른 판결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좀 지역 정치권도 그렇지만 이 정치권에서 각성을 해야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다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세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대해야 될지 어떤 식의 과제가 필요할지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면 헌재에서 이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제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헌재의 결정은 내려질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대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어차피 누구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정해진 인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어쨌든 대선은 정책의 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한 여러 과제들 인구 구조 위기 뭐 에너지 전환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 회복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2개월간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뭐 짧게는 5개월,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시간이 지나거든요. 이때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 위의 계층들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장우 대전시장님도 좀 민생을 챙기는. 근데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면은 민생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특히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좀 바꿨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민생 경제 살리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이 남긴 후유증이 지역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민생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